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동산형 부동산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심플리 부동산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늘은 이게 좀 발음이 잘 되네요. 몸에 힘이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걸 내려놨어. 오늘 완전 모든 걸 내려놔가지고 아침서부터 진짜 고생했습니다. 저는 이거 출근에 방광과 전립선의 모든 그 숙박에서 이제 벗어나셔가지고 나 진짜 너무 긴장하고 있다가 이게 사실 여차하면 방송을 좀 늦어질 것 같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해?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유턴도 안 되고 그래도 아시다시피 이 아랫도리 쪽이 이거 묵직하니 야 이거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또. 그게 큰 대자가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죠. 큰 대자였으면 그러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 거예요. 네. 소자인데 소자인데 나오는 건 대자만큼 나왔습니다. 아니 무려 한 3시간 반 4시간을 걸려가지고 출근하셨더라고요. 너무 힘듭니다 이거. 아니 그랬더니 너무 오래간만에 너무 그냥 몸에 있는 거를 그냥 시원하게 배출했더니 몸에 힘이 빠진다. 진짜로 그게 엄청나잖아요 쾌감이. 으아하고 아니 지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태어나셨습니다. 민현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비바람이 쳤냐는 듯 아주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선님 오전에 많이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랫도리 묵직함은 지금 좀 해결이 되셨나요? 시원하게 나왔어 진짜. 네, 좋습니다. 한 2분 동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전립선 뭐 그거 약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한번 크게 디고 났다가 한 번에 쫙 배출하면 네. 남자의 자신감. 혹시 남자의 지구력 이런 건 이런 얘기하면은 좀 변태라고 얘기들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여성분이 딱 쳐다보는 데서 혹시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변을 본 적이 있냐고요? 네. 왜 여자들이 쳐다보는 데서 소변을 민현님은 없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구나. 저기 중국에서는 그 오픈된 공간에서 이제 그 대소변을 한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런 정서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 제가 예전에 이제 직업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직업이었었잖아요. 네. 그 모델하우스에서 상담하고 막 그럴 때는 뭐 24시간 내내 앉아 있어야 되니까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시공사에서는 그 우리 그 데스크라고 하죠. 상담 데스크 앞에 자리만 비우면 어떻게 알고선 연락이 와요. 어디 갔냐고. 그래서 계속 업무 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그리고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제가 병이 좀 생겼어요. 전립선? 그러니까 요도 협착증이라고. 근데 그 전까지 요도가? 그 전에는 잘 몰라서 그냥 그 뭐라고 그러죠? 방광염이라고 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 물어봤더니 다 방광염이래요. 그러면서 또 약국 가서 물어봤더니 방광염이라고 약을 줘서 지어 먹었어요. 그냥 병원을 안 가고. 아니 근데 먹었을 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때 제가 이제 현장이 진주였었는데 진주 의료 지금은 폐쇄됐죠? 네, 폐쇄됐죠. 홍경님이 레동 형이 폐쇄시켰죠. 없애버렸죠. 네. 거기에 모델하우스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대형 현수막이 엄청 크게 걸려 있는 거야. 요도 전문 남자 전립선 전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제가 아침 9시 30분에 갔거든요. 네. 갔더니 저한테 물을 1.5리터짜리 물을 2개를 먹고 1시까지 소변을 참고 1시에 오라고 하는 거야. 나 이거 얘기 들어본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9시 반에 그 1.5리터 PT병을 2개를 사가지고 그 모델하우스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홀짝홀짝. 그 홀짝홀짝 먹는 것도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왕창 먹어버렸어. PT병 2개를. 한 10시 반 되니까 신호가 와. 야금야금 오기 시작하는데 한 11시 반 되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고. 이건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가면 안 되잖아. 안 돼. 네. 그래가지고 벌써 예약까지 다 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11시 30분에 병원을 그냥 갔습니다. 네. 다리를 모으고 이러고 갔어. 그랬더니 왜 이제 왔니? 1시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난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 이거 못 참으면 내가 다음에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꼭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느 방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방을 데리고 갔는데 우리 뒤에랑 똑같이 생겼어. 네. 하얀색 백판이야. 그리고 여성분이 요 반대편에서 요만한 난간 같은데 요렇게 얼굴 가슴 배에서부터 위에만 보여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다 소변을 잘하는 거야. 진짜로. 그래 확인을 해. 아니 그걸 왜 확인하냐? 그러면서 물줄기를 확인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게 뭐냐면 남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 백판이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시야를 하잖아.
그럼 그 그래프로 나옵니다. 아. 그 나가는 그 라인이 길이와 높이와 속도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새 그거 트랙 데이터라 그래가지고 야구 선수들 네. 방망이 이렇게 딱 들고 있잖아요. 네. 투수가 이야 던지잖아요. 그럼 이게 궤적이 이게 그렇지 그런 거. 5구째는 볼. 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나가야 되잖아. 안 나가. 안 나가고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무릎 꿇고 쏙 안 들어가고 숨어. 하세요. 뭘 또 숨어? 어? 아 숨어야지. 내 건 아무나 보는 게 아니야. 간호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지켜보시는 아니 분들도 있을 거고. 어디 한번 봅시다. 막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맞아. 어디 얼마나 잘나는지 한번 봅시다. 막 이런 걸 수도 있어요. 하여튼 좀 그런 경험이 있었다. 갑자기 왜 아침 출근길 얘기하다가 방광 이상하게 속삭증 이게 얘기하다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진주 의료원 얘기하다가 이쪽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포물선 그렇죠. 그래. 오늘도 뚝시민님, 그래요. 의학풍선님, 피터황님, 안티파르티자님, 김연자, 네 강필님, 딸기 K, 이승우님, 황재준입니다. 지난번 감사했습니다, 황재준님. 황재준님 어떤 분이시죠? 뭘 했죠? 뭐랬죠? 피터왕님. 네. 예. 하여튼 뭐 피터황. 네. 감사합니다고 감사합니다. 하니까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이 부장님 넥타이가 특이하시네요. 네. 그래요. 오랜만에 진짜로 이거. 개가 있네요. 네, 개가 이렇게 막 그려져 있죠. 그래, 나 저번 주에 그 만든 숏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그때 와, 그거 네. 진짜 다시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더라. 형 하는 거. 왜? 아니 그런 거를 만들어 왜? 왜? 숏을 만들더라도 좀 부동산에 관련된 걸 만들어야지. 전문가들 아닙니까 저희가? 부동산 어? 전문가인데 웃기려고. 자, 태호 PD님. 피디. 아니 에어컨 좀 틀어줘요. 더워 갑자기. 그래, 아주 그 어제 그냥 태풍이 많이 와가지고 크게 왔죠. 제대로 정말로 왔죠. 이게 호들갑이라면 호들갑인데 네. 오늘 아침에 날씨 보니까는 저기 좀 우리 애기들 둘이 있는데 음. 등교하지 말라고 어저께 문자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내일까지도 진짜 이거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잔뜩 긴장해가지고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커튼을 딱 열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하늘이. 아니 그런데 여기 이제 서울 경기 쪽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이 경상남북도 남도 북도에 계신 분들 울산 포항은 피해가 엄청 심한데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장갑차가 해병대 장갑차가 그러니까요. 그 진짜 너무 고마운 상황.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 네. 물놀이 갔다가 한 명 실종됐잖아요. 20대가. 한 명 실종됐고 제가 또 이거 오면서 차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네. 어이없는 걸 봤습니다. 유튜버 그거. 하도 유튜브 그거 거기 어디예요? 저 마린시티에서 그거 촬영한다고 그거 카메라 들고 갔다가 걔 죽을 뻔했어. 10m가 날라가지고 뒤에 뭐라도 있었어 봐. 그러니까요. 죽는 거지. 아니 영상 해가지고 조회수 올리는 것도 좋지만 목숨을 담보로 그런 것들은 민니언님이 하셔야죠. 갑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담보로 하는 거는. 그 요즘에 이제 유튜버들의 행태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유튜버들보다 경쟁이 붙으니까 좀 자극적이고 좀 남들과 뭐 다른 어떤 영상을 올리려고 네.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심의선님도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그런 거 할 일은 없는데 네. 해운대에서 또 수영하던 애가 있더라고요. 서핑하고 막. 그냥 수영한 거예요. 그게 수영. 영상이 찍혔어. 수영하러 나갈 왜 때 그러는 거야? 해운대 그 해수욕장에.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관심도 좀 적당히 좀 요구를 해야지. 이 목숨 담보로 자기 목숨 날아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 구하려고 우리 인명구조대라든가 소방대원이라든가 뭐 헬기 동원해가지고 맨날 그 비 오는데 입산 금지했는데 올라가가지고 네.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사다리 차 타고 막 내보내고 이러는데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맙시다. 그래요. 그래서 해운대라는 영화 보시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어떤 남자랑 여자 꼬셔가지고 보트 타고서는 뭐 파도 치는데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가지고 해일 맞고 막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그 뭐야 아이백처럼 그 헬리콥터에서 떨어지면서 그죠? 그 사람 죽잖아. 네. 그분이 그거 아닙니까? 이태임하고 몰라요 저는 안 그 봐. 영화 영화 안 봐가지고.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하지 맙시다. 하지 마시고. 우리도 조회수 올리려면 저희도 그렇게 충분히 민효님 할 수 있어요. 민현님 저기 나가 계시고 우리는 네. 동아줄 하나 던져주고 우리가 찍으면 되는데. 우통 까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찍으면 되거든요. 저희는 네. 그냥 동아줄 하나 이거 묶어가지고 전봇대에다 묶은 다음에. 근데 저희는 새로운 그 부동산 뉴스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 부동산 뉴스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좋아요와 네. 구독. 네. 알림 설정. 네. 아니 어쨌든 뭐 이번에 정부에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에도 안 가시고 네. 이런 재난 상황에 대처하신다 하셨는데 불행히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나가지고 물론 이제 남부지방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대처를 했다라는 어떤 액션을 보였기 때문에 욕은 좀 덜 먹지 않을까. 윤빠입니까? 윤밥. 윤빠네. 아니 뭐 그런 오늘 덕이보다는 당연히 지금 뭐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집에 가가지고 있는 것도 난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집이 침수가 되잖아요. 거기 그 아니 아크릴이 그거 뭐 허위 사실이라고 또 그거 허위 사실이라고 사실이었어요.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크릴비스타 막 그 아니 주민들이 또 물에 잠기면 어떻습니까 또? 그렇죠. 물에 좀 잠기면 어때요? 네. 그 대통령 지금 물이 잠긴 거는 뭐 잘못돼도 안 됐다 그러고 남들 일반 시민들 물 잠긴 것들을 그렇게 호들갑으로 뭐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죠. 아니 어쨌든 뭐 되게 상황실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밤샘 네. 근무를 했다고 하는. 에이씨 라꾸라꾸에 누워 있었어. 네, 맞아요. 그분이 근데- 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뭐 이거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보면서 막 이렇게 고민했겠어? 근데 그 저기 민방위 옷을 입고 있는. 그 색깔 바뀌었더라. 원래 그래서 노란색 이쁘던데? 아니었어? 어. 노란색? 이쁘던데? 그게 이뻐? 녹색으로? 아니 그게 아니야, 파란색이 예전 거보다 이쁘잖아요. 디자인에 좀 신경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아, 디자인 그 무슨 디자인 뭐가 중요해? 민방위 옷. 네. 네. 하여간에 민방위 처우 개선도 좀 잘 돼가지고 그래요. 좋네요. 하여튼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주변에는 비 피해는 단 한 명도 네. 안 생기셨으면 좋겠다. 일요일에 미니언즈 2를 봤는데 미니언님이 자꾸 생각났어요. 라고. 언제 한번 의학풍선님 언제 한번 오셔서 그래 오세요. 한번 네. 뵀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여기서 우리 삼계탕에다가 그죠? 인삼주 먹으면서 얘기 좀 그리고 하고. 어제 이 소장님 라방 방해하던 패널이 누구였나요? 대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그때 제가 지나가다 잠깐 봤거든요. 그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들 중에 좀 젊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회식을 늦게 갔잖아요. 네. 원래 안 그랬으면 빨리 끝내고 좀 회식 가자고 그랬는데. 그래 오늘 뉴스 좀 한번 보기 시작을 하죠 이제. 미니언님하고 밀접한 뉴스거든요. 아 그래요. 네. GS건설이 무려 5,200억짜리 네. 강화 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4조 클럽에 입성했다. 네. 수주량이 4조랬다는 겁니까 지금? 네, 올해 GS가? 이제 4조를 넘어섰다니. 네. 이쁘네요. 아 이쁘네요 진짜. 이쁘네. 하여튼 저 축하드립니다. 예, 뭐 내기에서도 이기셨잖아. 그렇죠. 내기 이겼죠. 우리 저희 내기 GS 했었잖아.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야 나는 대우가 된다. 대우 된다 그래. 혼자서. 네. 저희는 GS GS 한다 된다 그러고. 근데 뭐 저야 뭐 한 7, 8년 전부터 워낙에 GS에서 공을 들였던 사업장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투표율 뭐 거의 700분 가까이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투표에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가? 저번에 800명 좀 넘습니다. 100분은 어디 갔어?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GS 자이가 기호 1번이었고 이제 네. 대우 프로지오가 기호 2번이었는데 GS 자이에 투표한 그 비율이 89%였대요. 압도적이었어요. 네. 아니 뭐 근데 그 건물 외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조건들 있잖아요. 조합원들이 준 혜택들 네. 이런 거는 대우가 많이 뒤처졌나요? GS에 비해서? 네, 아무래도 브랜드를 원래 이제 서밋 하이엔드 브랜드인 서밋으로 네. 이제 들어오려다가 네. 아무래도 지역 특성상 그것은 못 하고 그 고급 브랜드는 못 따라주군요. 예, 고도 제한도 있고 뭐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좀 너무 늦게 뛰어들었죠. 반면에 GS 자이 같은 경우는 거의 7, 8년 전부터 굉장히 공을 들였던 사업장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 승부는 예측이 되지 않았었나. 시공사는 뭐 GS가 수주를 따내는 것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방화 뉴타운이 있잖아요. 네. 그 방화 뉴타운 중에 아직까지 아파트로 시공사 선정 안 되고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구역들이 좀 있죠. 236 이제. 네. 그죠? 근데 3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네. 조만간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할 텐데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이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났고 2구역 같은 경우는 제척이 됐다가 최근에 신통. 신속 통합 기획으로 그 후보지로 네. 당선이 돼가지고 신통 기획 진행 중이고 옆에 있던 이제 4구역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사업으로 네.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모아타운이 아니라 지역주택 조합으로 지주택으로. 예, 지주택으로 이제 진행 중이라 하고요. 음. 그 외에 뭐 1, 6, 7 지역은 제척이 된 이후에 어떤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아직까지. 그래요. 방한 뉴타운이 실질적으로는 빨리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 동네였었는데 그렇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업이 제일 늦어지고 있는 구역들 중에 하나거든요. 뉴타운들 중에. 그렇죠. 2차 그 뉴타운으로 2003년도에 지정이 됐었는데 네. 뭐 그동안에 뭐 제가 속해 있던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과 비대위 간의 어떤 소송 문제도 있었고 네. 또한 금융위기 때 2008년 이후에 또 그때 당시에 절반에 가까운 지구가 해지가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게 1, 4, 7, 8 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업이 진행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 노후도는 대부분 많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많이 뛰놀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그 도심 노후 지역보다만큼 노후도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바로 이제 옆에 있는 뭐 김포공항 때문에 이 고도 제한 그렇죠. 측면도 있고요. 15층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네, 그리고 지금 7, 8구역은 상가 지역들도 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투자자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1, 4, 7, 8 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바로 옆에들 이제 다들 이제 개발이 들어가다 보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생기잖아. 당연하죠. 그잖아. 옛날에 똑같이 내가 민현님이랑 민현님이 어디 뭐 5구역에 살고 있고 나 같은 경우 4구역에 살고 있어. 둘이 친구인데 이제 늙어가지고 영감님이 됐어. 그 예전에는 쟤랑 나랑 똑같이 그냥 놀고 먹고 하던 친구인데 얘는 갑자기 아파트 들어가서 아파트 산다고 살고. 자유 살고 있고 나는 아직도 옛날에 또 그냥 반지하 같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죠? 허름한 저 주택에서 살고 있고 벽돌집에 살고 내 집은 아직까지도 5억인데 제 집은 갑자기 막 10억 20억 되면 어떻게든 막 꼬셔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럼요.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나머지 존치구역들은 이제 이게 완성이 되는 단계에 가면은 그때 가서 사업을 또 시작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요번에 5구역도 자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하나의 동네 랜드마크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바로 하지만 옆에 또 6구역이 아이파크잖아요. 네. 네, 아이파 거기는 아니 이제 힐스테이트 건너편 힐스테이트죠. 긴등마을 지역 2015년에 이제 완공돼서 입주를 했는데 거기는 힐스테이트. 거긴 마곡이랑 딱 붙어 있는 거. 예, 긴등마을 구역이었고 네. 이제 저기 6구역이 아이파크로 아이파크. 지금 이제 2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잘 들어가고. 아니 메이저 브랜드들 다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죠. 아마 대우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말하면은 이제 아주 그냥 뭐 큰 회사들도 물론 눈여겨 보겠지만 조금 중견 회사들도 아마 지금서부터 준비를 막 푸시를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또 옆에 방화 뉴타운 구역에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가 됐지만 네. 그 마곡 산업단지 상시 근로자 20만 명의 마곡 산업단지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한 수요층이 대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도 많이 방화 그 재정비 촉진구역에 앞으로의 그 장밋빛 미래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 집값 올리려고 이제. 아니 장밋빛이가 갑자기 이건 사적인 올리려고. 방송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네. 지금? 아니 죄송합니다. 다음. 그렇게 따지면 막 김포공항 이전 얘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GS가 진짜 장사 잘했어요. 올해. 그래요. 방화 5구역도 이번에 수주를 한 거고. 네. 한강맨션 재건축이 이게 최고죠. 이천동에서 최고거든요. 최고죠, 이거. 최고입니다. 네. 최고 중에 최고. 진짜. 거길 자이촌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이 옆에도 자이가 있잖아. 네. 그것도 엄청 그 자리도 좋고. 용산자이 끝내주는데. 네, 그 옆에 강변북로에서 그냥 사실은 광고 효과는 최고지. 최고죠. 이거는. 용산의 상징성에 그렇죠. 그 한강변에 맞아요. 한강맨션이 뭐 저기 단지 중에서 최고 큰 네. 단지니까 거기다 불광 5구역도 재건축 또 이것도 수주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리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적 수주액 4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요. 그 와중에 네. 재건축 막 사업 들어가고 있는데 판교 뭐 저기 어디야 저기 파주 이런데 그 아파트형 오피스텔 미분양이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요. 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며칠 전에 뉴스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할인해서 판다 지금. 거기는 수요자들 층이 좀 부족하다. 근데 이런 지역들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접근할 때는 항상 고민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네. 저희가 한 며칠 전에 방송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부동산 시장 시들해졌다 뭐 네. 이런 얘기 나오고 나서 그냥 그 상승 심리가 멈춰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 거래를 많이 못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기 수요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봤다가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네. 아파트 가격이 뭐 흔들흔들하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오니까 바로 직격탄부터 맞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일단 판교는 좀 의아하긴 한데 판교가 이렇게 빌리가 있을까요? 비싸. 비싸서 그렇지 뭐. 왜냐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보다 더 비싸요. 더 비싸지. 더 비싸니까는 당연히 이걸 지금 왜 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막 분위기 좋을 때는 그죠? 그렇죠. 분위기 좋을 때는 사업 수지 뽑을 때 최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분양하는 게 사실은 그 사람들 마음이지. 그냥 당연한 거지. 장사꾼인데. 네. 근데 이렇게 확 죽을 줄은 몰랐던 거지. 그렇죠. 갑자기 한순간에 그냥 시장이 확 돌변해 버리니까 이거 만약에 작년에 분양했으면 그냥 한 다 방에 나갔죠. 털었어. 한 방에 다 털었죠. 작년에 그냥 한 방인데.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급량이 어느 정도 일정 물량 수준을 넘어서고 네. 이 금액이 입지적으로 따라서 미분양이 터지는 동네가 분명히 있을 건데 금액이 이렇게 비싸가지고 그렇든 아니면은 동네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가 거지 같든 아니면 지역이 거지 같든 둘 중에 하나 거지 같아가지고 미분양이 나면 뭘 한다? 네. 할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할인을 해서 운정에서는 또 재분양을 했는데 또 미달이야. 계속 미달이야. 네, 계속 미달이죠. 근데 언젠가는 뭐 분양은 되겠죠. 음. 언젠가는 분양이 되겠죠. 맞아 분양 축진을 해가지고 네. 뭐 할인서부터 뭐 중도금 무이자에다가 뭐 뭐 예를 들어서 옵션 껴놓고. 옵션 껴놓고 그것마저 안 되면은 무슨 1년치 뭐 기름값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하고 벤츠 막 경품으로 걸고 그런 데잖아요 지금. 막 그런 상황까지 온 게 그게 아마 2010년도 때 그렇죠. 2010년도 13, 14년 네. 그 사이에 그때 미분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때 시공사들에서는 진짜 뭐 마케팅 할 수 있는 것들은 목숨을 뭐 걸었죠. 다 했거든요. 목숨을 걸었어. 안 그러면 법정 관리 들어가 부도나 버리니까. 그리고 현찰도 막 줬대니까 그때는 페이백이라고 그러잖아요. 페이백을 해줬어요. 네, 그때 당시 페이백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현수막에다 대문짝만 맞아요. 걸었어. 계약 시 뭐 페이백 얼마? 3천만 원. 3천만 원 준다고. 이게 만약 할인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네. 왜냐면 기존에 있던 계약자들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그럼요. 거야. 왜냐면 실거래가가 다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시세가 낮춰지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분양가는 분양가대로 계약서 원 계약을 쓰고 계약을 쓰게 되면 직구력으로 이제 돈을 줘야지. 계약금 낸 거를 이제 분양대행사가 받아서 분양대행사에서 세금을 털고 다시 계약자들한테 돈을 돌려주는 이 페이백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진짜 문제입니다. 그때 그렇게 가면은 이제 누구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걸 먼저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걸 지어봤자 이제 손해가 나는 방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냐 2012년에서 2012년도 13, 14년도에 우리나라 건설사의 50%가 그때 당시에는 부도죠. 법정 관리 들어갔어요. 네, 부도죠.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가 부도가 났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브랜드 아파트들 중에 없어진 회사가 꽤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 지금까지도 그때 당시 법정 관리 갔다가 회상한 친구들도 신용 등급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못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 막 그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들 계열사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동아건설, 뭐 신동아라든지, 그다음 그때 얘기 잠깐 얘기했던 월드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대주건설. 뭐 대주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없어졌거든요. 그냥 사장을 시켜버렸고. 사장이 됐어요. 네, 사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냥. 왜냐면 그때 당시 김대중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장을 시켜버렸어요. 호남 기업이죠. 네. 그때 우리 이기 신도시 때 막 음. 알게 모르게 중견건설사들을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다양한 브랜드가 쫙 이렇게 깔려 있고 막 그랬었는데 동양건설, 뭐 맞아요. 현대성우, 현진 막 옛날에 이런 청구나 우방 아직 그런 브랜드도 청구는 없어진 지 꽤 오래됐고요. 꽤 오래됐죠. 우방은 법정 관리를 들어갔다 하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우방이 두 군데가 있거든. 대구 우방이랑 광주 우방이 있어. 두 개 완전 다른 회사거든요. 이름만 똑같은 것뿐이지. 네. 근데 그거를 서민에서 SM 그룹에서 그거를 둘 다 인수를 했죠. SM 우방이 된 네, 거예요. SM 우방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외곽 쪽 그러니까 입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 입지가 좀 애매모호한 자리에 이 오피스텔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아가지고 네. 조금 이렇게 덤태기 금액을 근데 이거 덤태기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우선 상업용지 불화를 받는 게 비싸요. 네, 비싸게 땅값이 불화를 받는 비싸지. 거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거를 뭐 우리가 조합원한테 뭐 어느 정도 메꾸라를 시켜라 이런 부분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으니까는 조금 이제 고점으로 분양가를 책정을 해놨다가 제대로 뒤통수를 하는데 그냥 야구 방망이로 후려맞은 지금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케팅으로서 시행사나 시공사에서는 아니야 일부러 분양가를 비싸게? 최대한 비싸게 해서 나중에 할인할 거로 생각을 하고 비싸게 분양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동백 두산이부라고 있습니다. 네. 그 동백지구에서 용인시청 가는 방향에 신동백 두산이부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걸 얘기하면은 물론 두산건설 그래요. 그분도 아마 다 퇴직하고 없을 건데 그분들이 원래 분양 예정가는 1,000만 원이었는데 1,300에 분양을 했습니다. 왜? 1,000만 원의 분양에도 미분양이고 900의 분양에도 미분양이야. 그때 당시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지금 꼭 분양을 해야 된대 시행사에서. 그러면 아싸리 그냥 노이즈 마케팅을 하자. 그래서 1,300만 원을 분양을 하고 나중에 1,000만 원에 또 900만 원에 가까 할인을 해주자. 이래가지고 아마
1,300만 원대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분양이 50% 정도밖에 안 됐어. 그래서 50%를 전세 분양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MP로 나와가지고 막 그냥 전국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한테 50% 할인해 주는 거 가져가라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두산이 많이 휘청휘청거렸죠. 두산이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았죠. 안 좋았어요. 이거랑 부천 위브더 위브더 제니스. 그랑 대구 수성구에 있는 위브더 제니스, 즉 범어 사거리에 네. 있는. 그거 제일 좋은 자리라고 하시죠. 끝내주죠. 지금은 제일 비싼데 그때 당시 안 팔리는 거야. 아파트는 다 팔렸는데 상가가 너무 커. 근데 안 팔려. 그래서 막 렌트 풀이 2년 까준다고 그러고 막 상가도 막 그때 막 한 40% 할인해 준다고 그랬는데도 안 팔리니까 그래서 돈 회전하는데 힘들었죠. 근데 우선 뭐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음. 이렇게 뭐 대단지 뭐 엄청난 대단지의 뭐 그런 미분양 뭐 통째 미분양 같으면 이제 푸르지오 자체도 뭐 흔들흔들 할 텐데 운정 푸르지오인데도 미분양이 났다는 것도 놀랍지만 470세대 미분양이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2억 가까이 할인을 해줬는데도 사람들은 흥 하면서 지금 거들떠보지 않는 지금 상황이 됐다. 맞아요. 주한역 플랫폼 시티 판교 디오르나인 사이트는 뭡니까? 이거 뭐 처음 들어보는데. 모르겠어요. 디오노 라인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오늘 일찍 왔으면 한 번 더 네. 봤을 텐데 어느 브랜드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영종도는 워낙에 좀 팔기 힘든 동네고. 네. SK 뭐 주한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도 마찬가지고. 이름만 플랫폼 시티죠. 네. 플랫폼 시티는 용인 플랫폼 요즘 시티죠. 플랫폼 시티지. 이재명 시장이 만들었던. 평점. 네. 병점도 애매하잖아요 이게. 애매하죠. 지금은 뭐 그냥 그런데 뭐 나중에 거기 신도시 생긴다고 하고 그죠. 원흥동은 조금 좀 의외예요. 원흥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거 너무 큽니다. 너무 커서? 네, 이거 현장도 되게 크고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저한테 자료가 있다고. 네. 근데 제가 이거 봤었을 때 이거 아마 조직 분양을 준비하느라고 직원을 많이 세팅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양 대행사도 이제 조직 분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뭐 미분양 날 거를 이미 알고 있는 분이에요. 조직 분양을 준비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죠. 또 2차, 3차 분양을 또 준비를 하고 네. 떨이 분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최소화를 시키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오피스텔 고분양가 오피스텔의 미분양은 뭐 필연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 집이 아파트가 잘 돼야 그 다음에 오피스텔인 그럼요. 거예요. 아파트 경쟁률이 너무 세고 이 동네가 뭐 완벽하게 지금 구성이 돼 있긴 한데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가 낮으면 경쟁률 더럽게 센 거고 네. 그거를 분양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주변 시세를 봤더니 막 15억이고 이랬을 때 12억짜리 오피스텔이라도 분양을 맞아요. 받자 이런 분위기가 가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이 외곽 쪽에 있는 동네들이 하나같이 지금 다 아파트 시세부터가 떨어지고 있는 불안불안하고 상황인데.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손을 못 대는 시장 상황이 돼버렸다. 근데 거기다가 또 그 금융 문제, 대출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제 DSR 규제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끌어서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그런 흐름도 많이 네. 좀 줄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출 한계량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아마 정확히 체크해 보시면은 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현장마다. 왜냐면은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후이자 제도는 잘 안 하거든요. 유이자는 없거든. 거의 대부분 이제 뭐 무이자 형태로 무이자로, 가기 네. 때문에 뭐 대출에 대한 부분은 크게 그렇게 막 걸림돌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시세죠 시세. 네. 여기가 진짜 이 오피스텔에 쳐 들어가 살아도 이 시세가 최소한 유지 또는 조금 오를 것이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막 원흥동인데 여기에 분양가가 11억이야. 근데 이게 과연 내가 이걸 받았는데 주변 시세가 아파트가 막 지금 8억 9억인데 아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안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또 익명을 요구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전 정권의 고강도 아파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네. 이 기형적인 형태의 주거 시설이 너무 많이 공급이 됐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은 안 해. 못하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라고 안 하는 상품들, 근데 집같이 꾸며놔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 도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수기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것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또 분양이 몰려서 터지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된 거 아니냐. 왜냐면 이런 정부에서 문제들도 얘기해줬잖아. 오피스텔의 생수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그 규제를 좀 완화해가지고 공급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주택 금액 같은 경우를 올리는 거를 좀 억제하겠다라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대체 상품으로서 들어가는 것뿐이지 100% 주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주거는 아니지. 그래서 시행업체가 이제 이런 미분양이 계속 진행된다 그럴 때 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분양하는 애들이 진짜 너무 비싸요. 그 주변에 비슷한 같은 동일 상품들 있죠. 왜냐면 오피스텔의 적은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죠. 신축 오피스텔의 오피스텔이지. 적은 오피스텔이거든요. 신축 이게. 오피스텔이야. 네.
왜냐면 수요자가 그대로 가거든. 근데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시세 차익이 아니라 사실은 월세 수익이 원래 네. 목적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시세 차익을 특별한 지역 말고는 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이승우님이 용산이나 서초동에 있는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하는데 네. 용산하고 서초동은 뭐 수요라는 거는 항상 빵빵한 자리고 음. 거기에 주거 대체 상품으로서의 오피스텔이 뭐 12억에 13억에 나왔다. 똑같이 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변 아파트 시세는 20억이 다 넘어요.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도 당연히 누군가 수요는 분명히 채워질 거고 네. 이거 갖고 있다가 집으로 써먹을 만한 사람들은 차고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하면 그런 것도 막 분양 열기가 뜨겁다 하면서 막 주저가는 자리가 용산하고 서초 이런 자리라고 보시는 게 맞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입지 분석이거든요. 그리고 신도시잖아요. 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들은 네. 좀 이렇게 관심 간다는 게 아니라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다.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오피스텔을 10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 오피스텔 남한테 팔아먹으려면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주변 오피스텔 2, 3년 지나버리면은 재건축하고도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억씩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내가 굳이 2년 지난 거를 갖다가 3억, 2, 3억 싸게 사는 게 낫지 못하러 이거 10억짜리 새 거를 분양을 받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오피스텔이 가격이 막 들쭉날쭉하면서 막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거는 입지 분석 통해 가지고 꼭 신중하게 고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꼭 주변에 주택 가격이 강한데 수요자들이 대기하는 데들이 많은 지역들 그렇죠. 그리고 땅값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들. 왜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물값은 나중에 꽝이잖아요. 빵이에요, 빵. 어? 결국엔 땅값이 올라야지만 그 건물값이 그렇죠. 올라가는 건데 상업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네. 할 수 있는 부지가 맞느냐 이런 거를 분석해서 들어가셔야죠. 이것도 원래 도시정비법에 오피스텔도 재건축을 하긴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할 수는 원래는. 있죠. 네. 근데 이게 동의서 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사람이 몇 명이야. 이게. 왜냐면 제가 아시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강남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지금 동의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포기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2년 동안 했는데. 쉽지 않아요.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있긴 있죠. 어디죠? 강남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 재건축. 재건축. 그리고 예전에 그 용산거 같은 경우도 한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정비창 저기 1구역인가 몇 구역 2구역 옆에. 2구역 옆에. 그죠? 네. 그것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들 모여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는 것들이 네.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세대 수가 워낙에 작으니까. 그냥 모양만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뭐 25층짜리, 30층짜리 이런 안 하죠. 오피스텔은 절대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 얘기하니까 지금 여의도에 여기 아이파크몰 있잖아요. 네. 그 옆에 지금 분양을 하나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픈이 아마 추석 끝나고 할지 지금 추석 전에 같이 가물가물한데 50층짜리거든요. 50층. 네.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만약에 그 원래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분양성이 어떠냐 이런 거를 물어보러 오는데 여기는 뭘 물어보러 왔냐면은 야, 이거 임대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임대를 얼마 받을 수 왜냐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이엔드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50층짜리 오피스텔 이런 거는 나는 살만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여의도 같은 뭐 경우는. 시그니엘도 똑같은 거죠. 뭐. 그런 거 자체는 사실은 돈이 많으신 분이 그냥 하나 사놓는 거야. 그냥 사놓는 거예요. 그냥 이름표 하나 달듯이. 그럼 조인성 같은 친구들이 이제 하나 사놓는 거야 그냥. 내가 그 분양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최소한 1억 5천 이상은 봅니다. 진짜 50평인데. 아니 50층인데 1억 5천 이상 무조건 나오지. 그러니까 평당. 아, 50층. 50층. 그 전용은 몇 평 정도나 돼요? 모르지 그걸 도면을 안 까더라고. 그러면 안 가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저기 이승훈님이 궁금하신 게 맞나요? 안티파리치자님은 성산시형은 언제 재건축되나 이러시고. 거기도 대우가 문제입니다. 성산시원도 그 위쪽에 대우가 있잖아요. 그 블럭이 나눠져 있고. 나눠져 있죠. 여기 지분이 틀리다 보니까 아마 이거 저는 조합원이 아니라서 제가 길까지 관여하기 전 저 조합원에서 저한테 상담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때 한 2시간인가요? 녹음까지 해가서 그분이 전문가들이 보는 얘기를 딱 해가지고 2시간 정도로 얘기하면서 1시간 정도 분량 녹음해가지고 자기들 조합원들 틀어준다고 가지고 가셨었는데 하여튼 저는 잘 해결돼야죠. 그거는 사실 그거 알면은 저 여기 안 앉아있지. 그런 걸 갖다가 서울시에서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미안해서 가야지. 전 보고 있지 솔직히. 그리고 이승훈님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 내에서 물건이 2개인 경우 네. 2개 모두 아파트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세대를 뭐 명의를 바꿔가지고 세대를 다른 세대한테 주시는 경우 재개발에서는 가능하고 네. 재건축은 합산 지분을 따져가지고 1+1 그러니까 재건축에서만 1+1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개발 사업에서는 1+1은 없어요. 그러니까 합산하는 거예요. 무조건 합산하는 합산하는 거야. 겁니다. 지분 합산. 네. 물건이 2개인 경우 2개 모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반포주공 같은 경우도 1+1이 마지막으로 이제 주어진 단지인데
그냥 지분이 넓으면 넓은 대로 1+1 아파트를 줍니다. 네. 그게 네. 이제 그 거주 전용 면적이 그렇죠. 주거 분양 면적이. 면적 그 플러스 어떤 네. 최소 분양 면적의 넘어가는 2배 경우나 아니면은 한 배를 넘어가면 되죠. 지분이 그 두 채의 분양가보다 넘어갈 넘어갈 그래서 넘어가든가. 그때 두 채 원 근데 플러스 재건축 사업지에서만 가능한 거야. 음.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재개발도 이제 뭐 대지 지분이 되게 많으면 가능하죠. 많은데 조합에서 그렇게 안 준다고 하더라고. 재개발은 절대 원 플러스 재개발은 원이 안 되는 원 플러스 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합 정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웬만해서 두 채를 주는 것보다는 일반 분양으로 떠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 소유자들의 반발을 그런 데서 그래요. 불러일으킵니다. 이건 조합 정관마다 점수 틀려가지고 예, 현장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어딘지만 알려주시게 되면 저희가 좀 체크를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자, 이제 다음 다음 뉴스 뉴스. 보죠. 네. 이거 저기 성산시형에 제가 이런 내용 이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거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가 대신 낸다. 그러면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저께 낸 사람은 어떻게 그 전에 낸 사람은 어떻게 해? 이거 막 목동 신시가지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는 맨날 현수막 걸고 뭐 이거 뭐 안전진단 비용 겁습니다. 뭐 이거 현수막 거느라고 바빴는데 상계동도 그랬고 네, 월계동도 이제는 그랬고 대신 내준다. 대신 내준다. 100%다 내주는 겁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100%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조례 개정안을 그냥 발의를 한 건데 이렇게 그건 가는 아직 게 결정이 안 난 거네. 결정 안 난 거예요. 목동 아파트 나오네. 딱 말씀하신 데가. 그 목동에 나오네요. 이거 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 통할까요?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알게 그러니까요. 모르게. 야 보통 하면 2억 원대 보통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해가 안 가네. 난 안 해줄 것 같아. 이것도 조금 이게 가구당 수백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거 탁상 행정의 어떤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재란 의원 어디죠? 어? 최재란 의원? 서울시의회 시의원이요? 국회의원이 아니고 시의원 그래도 당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국민의힘이겠지 뭐. 이거. 국힘이니까는 이게 재건축 속도를 좀 내자고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뭐 포퓰리즘적인 이런 개정안을 갖다가 남발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재건축의 속도가 당연히 나겠죠. 주민들이 나 돈 몇 푼 없어가지고 내가 굳이 안전진단 안 해도 되는 걸 갖다가 나는 재건축 별로 안 좋아해 이러고 말면 그만인 건데 이거 한 동 만약에 이제 이사님 말씀하시는 목동 단지가 몇 14개 단지. 14개 단지인데 그 다 합치면은 몇 세대입니까? 그게 지금 2만 5천 세대 정도 되죠. 그 2만 5천 곱하기 뭐 200만 원 막 이것만 잡아보자. 500억인가요? 그거를 서울시가 어떻게 부담을 그러니까 나도 하냐고.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찾아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래 그쪽일 거야. 서울특별시 아, 의원입니다. 최재라 씨. 그런 거야. 왜 그래서 내가 의심을 가는 거야 이게. 왜냐면 이거 방송 보시는 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는 아파트예요. 네. 그게 대부분들이 투자자들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분들의 시세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겠죠. 네. 근데 그거를 안전진단 비용이 없어가지고 재건축을 못하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죠.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이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뭐 돈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재건축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지만 그렇죠. 제가 볼 아니면 때는 내가 가서 사채할까 사채? 거기서 빌려주는 거야?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고 하면 이거 오세훈 연맥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가. 아 근데 물론 될 수도 있어. 아니, 똥을 뿌리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야 봤을 때는 서울시 예산에 씨를 말려버릴 거야 이러고 안전시설에. 이번에 이제 소속이 주택균형개발위원회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아니 이때 비례대표 그럼 지네 의원이라고 저기 합니다. 박원순 있을 때나 저거 발의를 하지 왜? 그때는 안전진단 완화시켜주고 돈도 좀 그러니까. 내줘가지고 하지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때 하지 왜 이제 오세훈이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난리야. 희한한 사람들이야. 하여튼 내가 이름은 별로네요. 네, 최재란. 란자 들어가면 별로입니다. 최재란 씨 재란을 하세요. 자 이건 무슨 아, 내용입니까? 심각한 내용이네요. 소멸되는 한국. 한국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네. 노인이 없어진대요. 절반. 근데 이런 뉴스 쓰지 마. 곽윤아야. 너 어이구 얘도 그냥 그 정도 이쁜데. 맞네. 뭐 다 이쁘대. 여자만 보면. 이 정도면 이쁘지. 이 정도면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그건 내 기준입니다. 2070년까지 세계 인구는 103억 명으로 증가를 하는데 네. 한국만 유독 27% 줄어든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한국만요? 한국만. 다른 나라들은 다 늘어나는데. 다 늘어나는데. 문제네요.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46%에 달할 거고. 절반이 노땅이네요. 그렇죠. 65세 65세 이상이 46.4예요. 큰일 났네 이거. 이게 저기 뭐야 경제 활동 가능 인구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46.1로 오히려 노인네들이
65세 이상 노인네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몇 년이죠? 22년. 22년. 그럼 몇 년 나? 약 50년 50년 남았네요. 뒤에. 어차피 나는 없네요. 뭔 상관이니 곽윤아야. 우리 네 죽을 때까지 뭔 상관이니? 나는 없어. 그리고 나도 없어. 내 자녀가 한갑이 넘었네요. 네, 그렇죠. 우리 그러면 아들이 환갑이 넘었네. 그때 40몇 % 포함이 되네요. 그렇죠. 아, 46.1에 포함이 그때까지는 되네 우리 아들은. 그죠? 저는 그 전에 뭔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이 슈퍼 문재양 형님이 이렇게 집값 올려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5년. 5년 걸렸잖아. 옛날 그 부엉이바에서 뛰어내린 노무현 형님이 집값 올리는데 몇 년 걸렸죠? 그보다 3년. 3년. 아니 3년 안에 그렇게 이거 다 절망적으로 만드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하나가 막 연극만 하고 있잖아요. 난입해가지고 이 연극장을 내가 다 불질러버릴 거야. 불태워버리는데 1분도 안 걸려 1분. 뭘 그렇게 사람 하나가 바뀔 때마다 세대가 막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지금도 뭐 페민이 뭘 무슨 남촌이 하면서 막 싸우고 이질하고 있는데 뭘 2070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 근데 물론 이런 것들 아유. 여쭤보신 분이 많았잖아요 예전에. 네. 뭐냐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자꾸 집을 왜 짓냐. 나중에 집값은 개털될 텐데 왜 자꾸 집을 짓냐. 막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그거 다 답변을 해줬어. 네. 이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30분이 됐든 1시간 됐든 2시간 됐든 내 얘기를 그러다가 해줬는데 상담 다 지나가죠. 시간 다 지나가. 이제는 아니야. 포기했어, 그냥. 몇 년 전에는 그 얘기 물어보시면 죄송합니다. 돌아가시라고 그래. 네, 그냥 가세요. 가서 다시 좀 공부를 하고 다시 오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가세요 그냥. 아니 그럼 집 필요 없으면 안 사면 되지. 왜 와가지고 물어봐 우리한테. 근데 이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는 뭐 민현님도 잘 아시겠지만 1차 산업이라고 해야 되죠. 옛날에 네. 농사 짓고 막 이런 그냥 낙농업. 농경사회 이런 거를 시죠. 했던 나라가 뭐 2차 산업으로 갔다가 3차로 갔다가 제조업으로 갔다가 네. IT로 갔다가 이제 4차로 가는 이제 거죠. 4차 산업혁명으로 네.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이제 곽윤아가 이런 뉴스를 쓰는 나는 의도를 모르겠는데 쓰라고 했으니까 썼겠죠. 윤아야,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기자하고 있잖아. 아니 앉아가지고 타이핑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지가 생각해서 쓰는 거야? 여기저기 블로그나 뭐 인구학자들이 그래. 쓴 책을 바탕으로 아니 쓴 말 거겠죠. 그대로 남이 통계나. 그냥 써놓은 자료 같은 거 짜집게 해가지고 지도 이거 해가지고 월급 받아먹고 있는데 무슨 65세 이상이 생산 뭐 불가능 인구라고 딱 못 박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된다 이질하고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는 아니, 뭐 자, 하는 놈이야. 그러면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제 부동산 뉴스를 하는 채널이니까. 자, 민현님. 네. 이렇게 되면 2070년대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뭐 부동산이라 좀 너무 광범위하고 네. 주택 시장만 봅시다. 주택 시장만 봤었을 때 어떻게 흘러갈 것 같나? 뭐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도심 지역, 수도권 인근 지역은 계속해서 아무래도 뭐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심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지금과 큰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나지 않을까. 도심 지역은 여전히 굉장히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핵가족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세대 수는 뭐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공급보다는 수요는 계속 많이 유지될 것이다. 핵심 지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5분 브리핑인가? 거기다가 이제 여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요. 내용 중에 고령 인구가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뭐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뭐 75세 이상으로 이제 고령 인구를 그때 되면 100살 정도 돼줘야 네, 이거 놓치는 소리 듣는 경제 활동을 70세 실버 세대에서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또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00 무슨 70년은 무슨 2070년을 걱정하고 있어 지금. 당장 야, 2027년만 걱정되는. 곽윤아야, 너 이거 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화두를 하나 던져볼게. 우리나라에 자율주행 택시 나오면은 택시기사 노조는 어떻게 설득할 거야? 그 사람들 다 퇴직하잖아.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2070년에 지금 우리가 고령이 화가 돼가지고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자율주행 택시는 현대차에서도 개발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벌써 중국에서는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 이게. 그러면 택시 노조 어떻게 설득할 거냐고.
이런 그죠? 말이 생각나는데요. 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미련한 중생들아. 근데 100년 앞을 내다보려고 하니 뭐 그런 느낌이네요. 아 내년에 뭐가 무슨 신기술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뭘 지금 50년 뒤에 미래를 걱정을 하고 앉았어. 근데 사실 저는 고민을 하긴 하거든요. 뭘 고민을 해 또. 그냥 인간은 왜냐면-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바뀌는 세계. 물론 적응하면서 하는 건데 저는 그 전에 저는 한번 우리나라에 아마 이민 정책이 한번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제는 한민족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외국인들이 투자 이민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 경제 성장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저 후진국들이 더 많겠죠. 거기에 돈이 많으신 분들이 살 수 근데 있게끔 그거는 편하게. 너무 그거는 지금 미봉책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구체적인 답을 만약에 드리자면 이 출생률 감소, 그치? 출산율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드리자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 뒤져가지고요. 이 분탕지라는 애새끼들이 있어요. 뭐 저기 여초 사이트, 남초 사이트 만드는 새끼들. 갈라치기하고 선동질하고 이런 애들. 네. 그런 애들 다 죽이면 돼 그냥. 사육시키면 돼요. 사육시키면 돼. 아 진짜요. 남녀의 아름다운 결합을 방해하는 그런 아니 그런 이거 나는 세력들이죠. 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이 네이버 홈페이지 왜 안 바꾸는 거예요? 이거 커뮤니티 이거 왜 안 바꾸는 거예요? 댓글 이거 내용 있잖아요. 이런 네. 거 왜 가려놓고 못 보게 하고 막 이런 것들 계속 댓글 안 막아놨잖아. 나옵니까? 저는 아직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는 아니 댓글. 이거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위에 쏠쏠 정보 흥미진진 공감백배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이거 누구 한 사람 정치인 타겟으로 삼으면은 옛날에 화나요 나왔거든요. 화나요. 그런 거 없죠 요즘. 그리고 정치적인 민감한 댓글은 댓글 보기를 따로 눌러야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막 중국의 애새끼들이 댓글 도배하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드루킹 같은 새끼들 그렇죠. 막 와가지고 아니 이거 왜 안 바로잡냐고. 근데 이거가 저는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이 남녀 갈등, 세대 갈등, 그다음에 좌우 갈등 분열을 이제 조장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왜 안 고쳐? 이런 걸 고쳐야지. 신문 교사보다 댓글로 인해서 이제 그 여론이 조작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실질 문맹률이라는 게 55%가 넘는답니다. 실질 문맹률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사를 읽어도 기사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기사를 읽어도 그냥 읽는 거야. 네 그랬습니다. 어머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멍청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55%라고. 그러니까 맨날 좌우 이념에 휘둘려가지고 대선 때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무슨 그런 생각도 안 하고 투표 엉망진창으로 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지. 난 요 댓글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이게 딱 느낌 오네. 난 댓글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맨날 뉴스 보다가. 네. 애 하나 낳으면 24평 아파트 하나씩 주고요. 그 시골에다 주면 어떻게 할 거니? 그럼 결혼할래? 둘 낳으면 34평짜리 하나씩 줘라. 그럼 60대도 낳는다. 아니 그러니까 말은 쉽게 할 수 있지 집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못 주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 이 실질 문맹률 문맹이라니까 실질 그 문맹.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제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 출산 장려금 및 맞아요. 뭐 아이를 낳을 때마다 굉장히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아마 정식 명칭이 뭐 귀촌 프로젝트인가 그럴 거예요. 귀촌 프로젝트 해가지고 각 그 지자체들마다 그 동네 오게 되면 일단은 먹고 살 거 만들어주고 네. 뭐 집도 주고 밭도 주고 그 다음에 애들 학비도 꼭 뭐 주고 그렇죠. 막 장학금 주고 막 그렇죠. 애셋 이상 나면은 뭐 뭐 지원금 1억씩 주고, 주고 막 지원금 이래 주고. 가지고 막 인구를 막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 근데 또 이것도 제도의 허점을 노린 일부 세력들이 먹고 튀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돈이라 그러고 환장병 든 사람들 먼저 가가지고 쑥대만 만들어놓고 도망가고 막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볼 때 이런 복지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네. 똑똑해져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네. 상담 문의는 022135-7697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타로모님이 여쭤보신 염창동 오피스텔은 어떤가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염창동 오피스텔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염창동에서 2시간 넘게 있었거든요. 하필 염창동에서. 네. 염창동도요. 염창역 근처와 그저 한강변 라인 쪽이랑 좀 차이가 있으니까 네. 궁금하시면 상담 한번 그렇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오피스텔 같은데. 염창도 좋죠, 뭐. 네. 염창동이 옛날에 소금 창고여서 염창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전문가 같네요, 진짜. 여기서 읽어봤던 그런 내용이라. 우선은 저기 시간이 없어. 네. 지금. 5분 브리핑 돼야 되는데. 5분 브리핑 돼야 되는데. 자, 그래요. 빨리빨리 가죠.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금 PIR이라고 하죠. 소득 네네네.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 그래서 하향 안정세가
지금보다 상당 기간 더 지속이 돼야지 집을 좀 사기 편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층간소음 얘기는 이제 인양반은 그 원가 공개, 김원동이는 원가 공개만 얘기하는데 이 아저씨는 계속 층간소음만 얘기해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몰라. 원희룡 자기네 장관. 집도 막 뛰나 봐. 그러니까 윗집에서 나도 우리 옛날에 살던 집에 윗집에 그 아저씨가 뭘 하냐면 골프를 치나 봐요. 근데 그 골프를 개념이 우리가 없다. 이게 뭐냐면 이게 아주 그냥 퍼터로 치는 거 공 굴리는 거는 매트가 있어가지고 네. 소리가 잘 안 나. 근데 거기서 샌드로 이렇게 툭툭 치는 것 같아요. 탁탁 이렇게. 공이 딱떡 떠지고 또 지나면 딱 이거를 그래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발코니 확장한 데서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거 한 번 시작하면 1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 중에 하나라고 하는 한남 더힐조차도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그걸 못 잡아요. 잡을 수는 있죠. 잡을 수는 있는데 이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거 들어가면 되는데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거기가 금호랑 대우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잘못 들인 거야. 원래 임대 아파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였지. 장기 임대. 장기 입대를 가지고 분양 전환한 건데 그렇죠.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네. 이거야. 이거. 이거 정확히 말하면 층간소음 못 막는다고 하면요. 내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분양가 상한제 없이면요. 이거 합니다. 네. 왜냐면 분양가가 억지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짓게 못 하려고 짓는 그러면 거야. 내장재를 더 많이 집어넣어야 네. 되는데 분양가에서 빼먹을 수 있는 게 그 내장재 빼먹은 거밖에 더 있어. 층고도 더 높게 그렇죠. 집계하고 두께도 층과 좀 층 사이도 더 방음제 집어넣어서 하면 되고 그거보다 더 고급지게 지으려면 하면 주상복합처럼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골로 지면 돼요. 응?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자기가 뭐 해줄 수 있는 듯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지. 이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품질이 좋은 아파트가 나올 수 없는데 네. 그런 아파트 가격을 억제를 하려면 이게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 또. 그럼 좋은 아파트 당분간 짓지 말고 계속 이 상태로 썩어 문드러지게 살으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안 맞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행정하던 분이 아니라 정치하던 사람이라 주워 들은 건 있는데 깊게는 모르는 아니 거야. 집값이 너무 높아요. 맞아. 집값이 너무 높은데 층간소음을 막는 저 아파트를 만들어라. 그 앞으로 짓는 아파트에 해당이 되겠죠. 그 아파트 앞으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더럽게 비싸지게 지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얘도 김원동이야? 원가 공개하라 그러는 거야 또? 그렇죠. 무슨 얘기냐 이게? 근데 우리 장관이 얘기하기 전에 그 같은 날인가 그 전날에 우리 또 그 윤 대통령님께서 지금 뭐 집값 안정됐다고. 안정됐다고 자화자찬하다가 또 되게 욕 바가지로 또 드셨어. 자기가 한 게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마감만 났는데. 근데 인제는 뭔가 한다. 인제는 뭔가 하는데 요거 하잖아요. 이거 요거를 푼대요. 네. 아니 푼다고 어떤 언론사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두 개 언론사더라고요. 한국경제랑 서울경제에서 이거를 흘린 거야. 그 기자도 분명히 어느 누구한가 얘기 들었겠죠. 얘기 들었겠죠. 자기 뇌피셜로 두 개 언론사의 기자가 동시에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누군가에게 관련된 애랑 한 잔 빨다가 소스를 이제 들었겠지. 야, 이거 조만간 우리가 지금 이거 15억 주담대 이거 완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얘기하면서 이거 먹다가 잽싸게 쓴 거지. 그렇죠. 쓴 거지. 잠깐 담배 한 대 피고 오겠습니다 하고 잽싸게 쓴 거지. 그리고 나서 기사가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정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물론 뭐 계획은 하고 있겠죠. 계획은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도마 위로 올라갔고.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저번 뉴스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얘기했죠. 15억 대출 그 규제 풀어주면은 15억 이상 되는 줄 서서 있는 애들 우다다 가서 살 것 같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15억 초과를 이제 하는데 주담대를 이제는 아직까지는 전면 금지잖아요. 전면 금지인데 빵원이죠, 빵원. 빵원이잖아요. 근데 이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라는 뉴스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고가 주택 한 10억 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데 한 17억짜리 주택을 사고 싶어가지고 망설이던 애들이 좀 입지적으로 좀 좋은데 좀 번듯한 집을 갖다가 살려고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을? 그러니까 DSR이 있어서 많이 받지도 못해요. 많이 받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분명히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 흔들어야 되거든. 9억 이하에 40% 받는 거, 15억 언더는 20% 받는 거.
그럼 15억 이상은 몇 프로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몰라요 그거. 싹 다 푼다고 하면은 다 뭐 그냥 다 얘기해서, 해제시켜야지. 해제시키고 9억 이하는 이제 다 이제 해제시키는 거고. 막 이렇게 하든지 아예 그 이거를 거래량을 이렇게 늘리려는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9억 이하는 DSR 필요 없이 그냥 LTV 70% 그냥 예전처럼 그렇죠. 70% 해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사님이 예측한 거에 맞게 돌아가는 거야 지금. 이게 거래를 늘려야 돼. 어쩔 맞아. 수가 없어요. 지금 완전 꽉 막혀가지고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늘려야 되는데 거래를 늘리려면은 뭐부터 해줘야 되느냐 하다가 생각해낸 게 9억 이하의 LTV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보다는 15억 원 이상이 지금 완전히 대출이 금지돼 있으니까 요거라도 먼저 숨통을 한번 터볼까 하는 이제 움직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순차적으로 갈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거꾸로. 풀진 않고 네. 순차적으로 갈 것 같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15억의 대출 금지를 푸는 게 1순위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밑에. 지금 밑에 애들 거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그게 거래가 되는 이건 거지. 말 그대로 그냥 잔잔바리들이 막 밑에서 그냥 그 떠받치는 애들이 움직여야지 세금이 나오는 거지. 위에 고가주택 뭐 1년에 100개 거래된다 그래서 무슨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만약에 풀잖아요.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거야. 더버리지. 비싼 것만 거래가 되니까. 지금 현재 분명히 봐봐요. 15억 언더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목적은 15억 이상 되는 걸 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래를 못 했던 이유는 대출이 이론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15억 언더짜리 집을 살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이제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봐요. 그럼 15억에 있는 애들은 15억 언더에 있는 사람들은 15억 이상 있는 거 대출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15억 언더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하면 누가 사줄 사람이 그렇지. 있어야 살 사람이 되잖아. 없어. 그러니까 갈아타기가 안 되는 거야. 지금도 거래가 안 되는데. 지금도 거래가 안 되는데. 매물 얘는 지금 팔아야지만 올라가.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거야 이게. 갈아타기 그럼. 하고 싶어도 갈아타기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지금 그렇게 되면 어쩌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또 금매로 내놔야 돼. 금매를 내놔야 돼. 그러면 15억 언더에 있는 집들은 분명히 금액대가 점점점 빠질 거고 더 밑에는 더 빠질 거고 위에 15억 이상 되는 애들은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또 점점점 올라갈 거고 그렇죠. 그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그 구간별로 그 차등화해서 그 대출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풀려면 한꺼번에 다 풀어야지 원활하게 그렇죠. 순환이 그러면 되겠네요. 순환이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뭐가 되냐면 또 이제 저가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저가 주택 쪽에 실거주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또 그쪽이 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갈 수 있겠네요. 전 세계에 이거 부동산 대출해주면서 이렇게 구간 나눠서 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누구 머리 통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언제부터 현미잖아요. LTV나 DSR 네. 언제부터 이게 이거 문재인 형님께서 만들어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2019년 12월 10월 16일인가요? 12, 16인가? 아니에요. 이게 나 하도 많이 하도 날짜가 하도 많으니까. 많아가지고 까먹었어. 지금 몇 년 됐죠? 대책에서 나온 대책에서 나온 거지. 2020년 12월 달에 나온 거야 이거. 네. LTV 40%. DSR 포함되고 막 이런 그 15억 이상 금지가. 이게 그때 그러면서 이거 다 잠궈놓고 나서 공급 대책이라고 했더니 이제 모텔 같은 거 개조해가지고 집 줘라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그때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방송할 때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그렇게 되게 되면 10억에서 13억짜리 아파트들은 다 14억 9천으로 올라갈 거다. 당연하잖아. 그렇죠, 왜냐면 당연하지. 어차피 15억 위에는 못 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다 쭉 올라갈 거다. 내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한 2년 전 맞아요, 2년 전. 2년 전인 것 같으니까 2020년도인 것 같아. 이게 그 2019년 12, 16 대책 19년이 나오네요. 2019년 12월 16일 그래, 대책. 하여튼 12, 15분 비슷하게 맞췄잖아요. 맞아. 그때 그때쯤이야. 15억 대출 규제. 이런 뭐 엉망진창인 규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돼가지고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이 똥을 갖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처리를 한꺼번에 확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눈치를 천지사방에서 다 보느라고 이거를 처리를 못하고 또 민기적거리는 게 너무 답답하네요. 아니, 희롱이 형님이 문제야, 희롱이 형님. 우리를 문제야. 희롱하는 겁니까? 왜냐면 이분도 정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자기 이미지도 있고 표심도 있잖아. 봤잖아, 딴 사람 봤잖아 그 전에. 현미 뭐 하는 거 다 봤잖아. 장음이 다 그러니까 이거 시원하게 못 가는 거야. 나 같으면 확 시원하게 풀고 나중에 욕 먹더라도. 그 욕을 먹더라도 풀어야지. 그렇게 되면 집값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그럼요. 없거든요. 규제 풀어주고 막 이렇게 규제 풀어준다는 건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원 상태로 복귀되는 거지. 아니 뭘 풀어주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 당연한 너무 거지.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집 사는데 다 현찰로 다 꼬라 바꿔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당연히 대출을 끼는 거 모기지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닌데. 하여튼 정부에서는 뭐 이런 거 발표할 계획은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발표하겠지. 네, 정부 고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대요. 이거 지금 계속 얘기할 겁니다. 어떤 새끼가 가서 얘기한 거야? 그렇죠. 야, 그 새끼 잡아내야 된다고 막. 자, 이제 민현의 5분 브리핑 가요. 그럴까요? 자, 저희 심플리 부동산 뉴스의 가장 핵심이죠. 민현의 5분 브리핑. 5분 넘기면 이제 예, 큰일 난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네, 오늘은 아까 5분 좀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럼 안 돼. 하지 마. 네, 오늘 시간에는요. 좀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용어를 해설하자면은 젠트리는 신사, 피케이션은 화되다. 그래서 어느 낙후 지역이 좀 더 신사화된다, 좀 좋은 어떤 주거 지역으로 바뀐다라는 의미가 젠트리피케이션인데, 낙후 도시가 입소문을 타고 화면에 보시다시피 유동인구 증가, 임대료가 상승하겠죠. 그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정체성이 상실되는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하는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우리가 몸소 겪고 있는 기후 변화,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상승해서 침수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렇다면은 해안가에 고급 주택을 갖고 있던 부유층들이 오히려 고지대로 옮겨가서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낸다, 밀어내는 현상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해수면 위기 지역에 있는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지대로 대거 이동함으로써 고지대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해수면 위기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의 대표적인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비치, 마이애미 해변가에 굉장히 부유층들이 많이 산다고 해요. 뭐 리키 마틴이나 제니퍼 로페즈 등등 팝스타들이 사는 부자 동네죠. 요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비치.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마이애미 비치를 미국 내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여론이 형성되자, 자, 여기 마이애미 비치에 살던 부유층들이 오히려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리틀 하이티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해요. 이 리틀 하이티라는 지역은요, 2010년도 IT 대지진 때 미국으로 집단 이주한 IT 이민자들의 정착촌인데, 전반적으로 고도가 마이애미 비치보다 요 리틀 하이티가 한 2배 정도 높아서 상대적으로 침수 위험이 적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애미 비치의 부유층들이 리틀 하이티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평균적인 월세가 한 13%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리틀 하이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솟구치는 주택, 가계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수년간 일궈온 터전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물의 도시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한 120개의 섬으로 구성된 바다 위의 도시 베네치아인데, 자, 베네치아 같은 경우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침수 위험이 커지면서 어떤 주택 보험료나 유지비, 교통비 등등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 때문에, 자, 이런 그 늘어난 부담액을 감당할 수 있는 주민은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떠나는 곳이 베네치아의 메스트레라는 지역인데, 이곳이 베네치아 주의 가장 집단 거주지로서 가장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아직까지는 숙박비가 싸고 한데, 결국 요 베네치아 지역에서 베네치아 지역의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위험 때문에 요 베네치아 메스트레라는 요 도시로 많이 이동하는 있는 현상 나타나고 있고요. 또 유럽의 덴마크 코펜하겐도 전통적인 물의 도시인데, 여기도 이제 해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오히려 여기 보시다시피 녹지 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새롭게 도시를 일구고 있는데, 이렇게 녹지 공간을 조성한 지역에 이제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유럽의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의 사례라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고위험 거주지에서 고지대 안전 거주지로 이동하는 현상,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인데, 마이애미 비치, 그 베니스, 그리고 코펜하겐의 사례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향후에 이제 부동산 투자 입지 조건을 분석할 때 기후 변화로 인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는 뭐 지역의 높낮이뿐만 아니라 그늘지고 바람이 통하는지, 깨끗한 수자원이 확보됐는지, 지질학적으로 안정됐는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 가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민현님 500 브리핑. 좀 길었네요. 아니야. 길진 않았는데 끝냈어요. 저는 그래요. 기후 젠틀리피케이션. 그래요. 아주 되게 그 주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가 이런 기후 젠틀리피케이션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평균 기온이 1, 2도가 올라가면은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번에도 이제 연결되는 게 많은 비로 인해서 해안가 태풍 상륙으로 인해 해안가에 많이 피해를 봤는데, 뭐 부산의 부산 같은 경우, 마리시티라든지 부산, 뭐 광안리 해운대 이런데 포항, 울산, 네. 그리고 아마 제가 본 기사 중에서는 평균 기온이 2도가 올라가면은 인천 영종도의 공항이 침수한다고 합니다. 영종도의 공항이요? 예, 영종도 공항도 물에 잠긴다고 해요. 와, 영종도 공항 그거 뭐예요? 그거 간척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은 거기도 잠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섬을 4개인가 3개인가 5개인가 하여튼 이게 보면 써 있잖아요. 붙인 용유도, 거죠. 네. 그다음에 영종도 뭐 주변에 뭐 섬 4개인가 이거를 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와, 공항이 잠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음. 이 지구 온난화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앞으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부동산 시장을 이제 그 평가하는데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입지 조건,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살기 편하고 어떤 재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선택할 때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고지대 쪽으로 많이 더 이동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와, 그래가지고 그 용산의 후암동, 동후암동 이런 쪽으로 가야겠네. 동후암동. 네. 그럼 물 참, 한강도 그러면 뭐 잠기네.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도심 지역은 치수를 잘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해안가보다는 이제 내륙에 있는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북한의 황하강에서 그 댐 방류하면 우리나라 다 잠긴다고 하는데. 북한의 황하강, 네. 북한에 황하강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황하강 댐. 아, 그게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옛날에 그 뭐야, 그 우리나라 한강하고 연결돼서 뭐 방류시켜 버리면 우리나라 도시. 아주 나쁜 놈들이네. 옛날에 북한 87년도에 그 평화이댐 그 네. 이슈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 북한에서 한꺼번에 금강산 댐을 뭐 이렇게 방류하면은 잠긴다. 아,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잠겨요. 네, 그래서 우리 코 묻은 돈까지 그때 성금으로 내게 했던 그런 기억.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기 뭐야 권영세 장관이 북한에다가 얘기해놨잖아. 저기 무슨 통신 보냈잖아. 뭐 방류하게 되면은 미리 좀 알려줘라. 안 받는 데잖아. 그 괜찮아, 안 받지. 걔는 열받 다 때려 부셨는데 그걸 뭘 받아 그거를? 어? 네, 심각하네요. 어? 네. 그래요. 나는 아까 좀 딱 얘기를 하는 거 딱 듣고, 아, 이제 부산의 해운대와 마린시티 광안리는 이제 없어지겠구나. 왜 없었어요? 또 아니, 뭐, 저기- 너무 극단적으로. 아니, 민현님 얘기한 대로 하면 그러면은 침수되긴 된다고. 네, 침수되죠. 그래서 그거 이제 없어진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이제 네. 그 땅값이 지가 상승률에 있어서 해안보다는 좀 높은 구릉지나 높은 지역의 이제 집값 땅값의 상승세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부산의 달맞이 달맞이 고개, 고개 사야 돼. 달맞이 고개. 장산 이런 데 사야 장산. 되네요. 그런 와. 땅을 사네. 네. 그런 데 살아야 되네. 군대 사나이지. 그 미국의 마이애미 주민들도 거기 좀 부촌이잖아요. IT 그 집단 이주민 저기 비민촌으로 올라가서 그 지역의 땅값을 지금 굉장히 높여놓고 임대료도 상승하는 어떤 그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래요. 그래요. 크게 재미는 없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냐면 아까 PPT를 준비를 했는데 그 위에 부동산 뉴스라고 딱 네. 써 있어. 네. 그것도 웃긴 건 발행일이라고 또 9월 6일이 박혀 있네요. 발행이요? 이건 오늘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진짜 이거 발행이. 발행일도 적혀져 있어. 나 그래서 발행일. 이게 이게 무슨 신문인가 봤다니까요. 근데 신문인데 그렇게 자료가 허접하지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여기다 이제 그 텍스트는 원래 안 넣고요. 이제 네. 뭐 이미지 위주로 했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기대를 해야겠죠? 네. 이거 1시간 만에 뚝딱 만들어내라고 좀 약간 아니 그래도 약간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 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이제 이걸로 좀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저기 포항 아까 전에 포항제철에 불났던 거 불난 거 그거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인명 피해는 없길 빨리 뉴스 끝내고 가서 한번 보죠. 네, 그리고 저기 지금 다시 보니까 포항 또 저 지하 주차장에서 6-7명 정도 실종 상태라고 급류가 또 쏟아져가지고 이놈의 저기 그 간첩들 저 불 지르는 거 좀 잡아다가 좀 사형 좀 시키시고요. 간첩? 이거 포항에 이거 불 지르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요? 네, 나는 이거 불 났다 그러면 다 간첩 놈들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이게 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무조건 생긴 게 아니고. 저는 불 제일 좋아하거든요 간첩들이. 빨기들은 불을 제일 좋아해요. 잡아가야 돼 이거. 이거 인명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흉흉한 뉴스들보다는 이제 추석인데 좀 재밌는 뉴스들 아까 전에 또 보니까는 차례상 차리다가 60대 아주머니가 남편을 칼로 찔렀다 뭐 이런 뉴스 나오는데. 그러니까 명절 때는 여자들 건드리면 안 돼. 대부분들은 칼질하거나 부침개질 들고 이거 이게 들고 있거든. 계시잖아요. 무기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들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TV에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마세요. 괜히 말 걸었다가 네. 큰일 날 수가 큰일 있습니다. 납니다. 네. 하여튼 저희는 방송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뭐 어떻게 합니까? 목요일 날. 목요일 어떻게? 목요일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목요일날 못 합니다. 뭐 내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커뮤니티에다가 공지에 올려드리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하려면 뉴스 할 거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 저희 PD가 좀 알아서 해주겠죠. 네네. 제가 배고파가지고 좀 화내는 것 네네. 같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